지금 전 세계 난방 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보일러 종주국이라 불리는 영국도, 난방의 신독일도, 정밀함의 일본도, 시베리아의 영하 45도 혹한 앞에선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배관이 터지고 기판이 타버려 도시 전체가 얼음 지옥으로 변해가던 그날 밤, 유일하게 멈추지 않고 뜨거운 열기를 뿜어낸 건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보일러였습니다. TV나 만드는 나라가 뭘 아느냐며 코웃음 쳤던 러시아의 25년 베테랑 기술자. 그는 한국 보일러의 속을 뜯어보자마자 경악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건 기계가 아니다. 추위를 멸살하기 위해 태어난 장갑차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참 가난했습니다. 매캐한 연탄가스 마셔가며 자식들 추울까봐 아랫목부터 챙기던 나라. 그런 대한민국이 어떻게 남방 종주국 영국을 무릎 꿇리고 미국과 러시아의 겨울을 지배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민족의 눈물겨운 온돌 DNA가 세계를 제패한 이 짜릿한 역전승의 드라마.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본 영상을 시청하신 후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영하 40도에서 보일러가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1시간이면 실내 온도가 10도 아래로 떨어집니다. 2시간이면 수도관이 얼기 시작하죠. 4시간이면 그 집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4시간의 카운트다운이 어느 날 새벽 제 앞에 현실로 닥쳤습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드미트리 볼코프, 올해 58살입니다.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에서 25년째 난방 설비 기술자로 일하고 있죠. 지금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깊은 존경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을 무시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천천히 하겠습니다. 저희 집안은 3대째 난방 기술자입니다. 할아버지는 소련 시절 공동주택 배관공이셨고 아버지도 평생 보일러를 만지며 사셨습니다. 시베리아에서 난방 기술자라는 직업은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곳에서 보일러가 멈춘다는 건 단순히 집이 좀 추워진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가족의 생명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드미트리, 이 땅에서 보일러를 다루는 사람은 의사보다 중요하다. 의사는 아픈 사람을 살리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살린다. 아버지에게는 또 하나의 입버릇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추위를 가장 잘 아는 민족이 어딘지 아느냐? 러시아가 아니다. 동쪽에 작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바닥에 불을 넣어 겨울을 이겨냈다. 언젠가 그 나라가 난방의 판을 바꿀 거다. 어린 시절에 저는 웃어넘겼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러시아예요. 세계에서 가장 추운 땅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민족이잖아요. 동쪽의 작은 나라가 뭘 안다고요. 그때 저는 아버지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독일 보일러의 열렬한 신봉자였습니다. 바일란트, 보쉬 같은 독일 명품 보일러와 이탈리아 명품 보일러를 누구보다 신뢰했고 난방은 게르만 공학의 영역이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죠. 한국이요? 삼성은 인정합니다. BTS도 대단하죠. 하지만 난방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TV 잘 만드는 나라가 영하 45도의 시베리아를 뭘 안다고. 이것이 당시 제 솔직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제 인생에 균열이 생긴 건 2018년 겨울이었습니다. 새벽 3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시베리아에서 한겨울 새벽에 걸려오는 전화는 안부 인사가 아닙니다. 수화기 너머 여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일러가 갑자기 멈췄어요. 아기가 있어요. 생후 8개월이에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방한복을 집어들었습니다. 밖은 영하 40도. 차 시동을 걸자 엔진이 비명을 지르듯 끙끙거렸습니다. 그 집까지 20분. 저는 악셀을 밟으면서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전화 받기 전에 이미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아기는 괜찮을까? 도착했을 때 현관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냉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젊은 부부가 아기를 이불로 꽁꽁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입술이 살짝 파르스름했죠. 저체온 직전이었습니다. 보일러실로 달려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기판이 타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전압이 급변하면서 회로가 소손된 겁니다. 제가 직접 설치한 독일제 보일러였습니다. 제가 믿었던 제 25년 경력을 걸고
추천했던 바로 그 기계. 응급 조치를 마치고 보일러를 임시로 살려놓은 뒤 아기의 체온이 돌아오는 걸 확인하고서야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폐를 찔렀지만 제 손이 떨리는 건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믿었던 기계가 이 아이를 죽일 뻔했다.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옆동 3층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이 새벽에 영하 40도에 저 집은 아무 문제 없이 따뜻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건물 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집은 보일러가 멀쩡한가? 관리인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저 집은 한국산이거든요. 한국산. 그 세 글자가 영하 40도의 새벽 공기 속에서 묘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새벽 이후 저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25년간 해왔던 대로 독일 보일러를 설치하고 정비하고 고객에게 추천했습니다. 기판 하나 탄 걸로 독일 공학 전체를 의심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겨울은 유독 잔인했습니다. 11월 어느 저녁 긴급 호출을 받고 달려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죠. 욕실에서 아이 둘이 젖은 몸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아버지가 따뜻한 물로 목욕을 시키려는데 보일러가 꺼진 겁니다. 원인은 금방 알았습니다. 저녁 시간대에 수백만 가구가 동시에 가스를 쓰면서 공급 압력이 뚝 떨어진 거죠. 불꽃이 힘을 잃고 꺼져버린 겁니다. 아이들을 수건으로 감싸주고 보일러를 다시 살려놓았습니다. 돌아서는데 그 아버지가 저를 붙잡더군요. 드미트리, 솔직히 말해줘. 이 보일러 겨울 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저는 대답 대신 웃어 보였습니다. 웃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한 대답을 할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12월, 한밤중에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달려가 보니 기판이 타 있었죠. 전압이 급변한 겁니다. 러시아는 전력망이 노후된 곳이 많아서 전기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220V가 갑자기 180V로 뚝 떨어지거나 250V로 확 튀어오르죠. 유럽산 보일러의 정밀한 기판은 이걸 못 버팁니다. 기판을 교체하는데 거실에서 할머니 한 분이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저를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다 됐습니다. 할머니. 이제 따뜻해질 거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독일제가 제일 좋다고 거금 들여 사줬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가 한숨을 쉬시며 덧붙이셨죠. 소련 시절 라디에이터가 차라리 나았어. 그때는 적어도 한밤중에 안 꺼졌거든. 그 말이 꽤 아팠습니다. 1월에는 시베리아의 칼바람까지 가세했습니다. 초속 수십 미터의 강풍이 연통을 타고 거꾸로 밀려 들어오죠. 역풍이라고 합니다. 배기가스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니 보일러 내부가 질식 상태가 됩니다. 센서가 이걸 위험으로 감지해 아예 작동을 차단해버리죠. 그날도 수리를 마치고 나오는데 집주인이 복도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기사님, 솔직히 물어볼게요. 다른 집들도 이래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네. 이번 겨울 유난히 많습니다. 집주인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 층에 한국 보일러 쓰는 집이 있거든요. 거기는 한 번도 안 꺼졌대요. 한 번도? 저는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가스 압력, 전압, 역풍. 이 세 가지가 러시아의 겨울을 보일러의 무덤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유럽 보일러들의 기술력은 분명 세계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안정적인 환경에 맞춰 설계된 온실 속 화초였던 거죠. 온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시베리아의 거친 바람 한 번에 꺾여버리는 연약한 화초. 그 겨울 내내 저는 같은 일을 끝없이 반복했습니다. 새벽에 전화가 울리고 달려가고 타버린 기판을 교체하고 돌아오고 한밤중에 보일러가 꺼진 집의 풍경은 어디나 비슷했습니다. 온 가족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 떨며 밤을 지새우는 모습. 그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보일러를 추천한 사람이 바로 저니까요. 그날도 늦은 밤 수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 나타샤가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밀며 물었습니다. 또 보일러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이번 겨울에만 같은 고장이 12번째야. 전압이 튀면 기판이 타고 바람이 불면 센서가 맞고 가스 압력 떨어지면 불이 꺼지고 매번 같은 패턴이야. 나타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번에 그랬잖아.
옆동 3층 한국 보일러는 멀쩡했다고. 같은 단지에서, 같은 추위에서. 한번 알아보기나 하지 그래?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타샤, 남방은 100년 넘게 유럽이 지배해온 분야야. 한국이 TV를 잘 만들고 노래를 잘하는 건 인정해. 하지만 영하 45도에서 사람 목숨을 책임지는 기계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나타샤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 자존심이 가족 목숨보다 중요한 거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내의 말이 맞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5년을 바쳐온 신념을 하룻밤에 꺾을 수는 없었죠. K-팝 나라가 시베리아의 겨울을 안다고. 아직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상한 건 그 세 글자가 머릿속에서 도무지 지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국산.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타버린 기판을 뜯어낼 때마다, 떨고 있는 가족을 뒤로하고 현관문을 나설 때마다 저도 모르게 그 옆동 3층을 올려다보게 되었습니다. 그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으면서 긴급 호출도 뜸해졌죠. 저는 다시 평소의 리듬을 되찾았습니다. 독일 보일러를 설치하고 점검하고 다음 겨울을 준비하는 일상. 한국산이라는 세 글자도 서서히 머릿속에서 옅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료 기술자 세르게이가 점심을 먹다 말고 느닷없이 말을 꺼냈습니다. 드미트리, 다음 주에 한국 보일러 설치 현장이 있는데 같이 가볼래? 저는 포크를 내려놓고 세르게이를 쳐다봤습니다. 한국 보일러? 네가 그걸 왜 설치해? 세르게이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지적 물량이 늘고 있어. 나도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한 번 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세르게이, 내가 25년간 만져본 보일러가 몇 대인지 알아? 수천 대야. 독일, 이탈리아, 체코 다 써봤어. 한국 보일러? 이 업계에서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이야. 세르게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을 수도 있어. 근데 한 번 보기나 하고 무시해도 늦지 않잖아.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관심 없어. 난 독일제면 충분해. 그렇게 거절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을 거절했죠. 그런데 세르게이라는 친구가 참 끈질겼습니다. 만날 때마다 슬쩍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드미트리, 지난주에 한국 보일러 하나 설치했는데 말이야. 저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지난 겨울의 기억 때문이었죠. 새벽에 떨던 아기, 욕실에서 울던 아이들, 소련 시절이 나았다던 할머니, 그리고 나타샤의 그 한마디. 당신 자존심이 가족 목숨보다 중요한 거야? 그 말들이 세르게이의 권유와 겹쳐질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4번째 권유에 넘어갔습니다. 가을이었죠. 다음 겨울이 오기 전에 한 번 보기나 하자는 심정이었습니다. 솔직히 기대는 없었습니다. 가서 확인하고 봐라, 별것 아니잖아 라고 말할 생각이었죠. 그래야 세르게이도 더 이상 귀찮게 안 할 테니까요. 설치 현장은 노보시비르스크 외곽의 신축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도착하니 나비엔이라는 이름이 적힌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세르게이가 먼저 와서 작업을 하고 있더군요. 왔네? 이리 와봐. 저는 팔짱을 끼고 다가갔습니다. 기술자의 눈으로 냉정하게 평가해 주겠다는 자세였죠. 세르게이가 보일러 전면 패널을 열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내부를 훑어봤습니다. 배관 연결부, 가스 밸브, 제어 기판. 여기까지는 뭐 유럽산과 크게 다를 게 없었습니다. 깔끔하게 잘 만들었다 정도의 인상이었죠. 그런데 시선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열교환기였습니다. 25년간 보일러를 만져온 제 손은 열교환기의 재질을 보는 순간 바로 알아챕니다. 구리인지, 알루미늄인지, 합금인지. 그런데 이건 달랐습니다. 색이 달랐고, 무게감이 달랐고, 표면의 질감이 달랐습니다. 세르게이, 잠깐. 이거 스테인리스잖아? 세르게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스테인리스 열교환기야. 말도 안 돼. 저는 장갑을 벗고 손가락으로 직접 만져봤습니다. 세르게이, 스테인리스 열교환기를 양산한 회사는 세계 어디에도 없어. 독일도 못했고 일본도 못했어. 가공 난이도가 극악이라 업계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게 정설이야. 너가 뭘 잘못 본 거 아니야? 세르게이가 공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에 똑같은 반응이었어. 그래서 알아봤지. 한국 엔지니어들이 수천 번을 실패하면서 독자적인 용접 기술을 개발했대.
수천 번. 저는 용접 부위를 손가락으로 쓸어봤습니다. 틈이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 양산 라인에서 나온 거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한 거야, 드미트리. 이 보일러 설치한 집 중에 열교환기 문제로 콜 들어온 적 한 번도 없어. 저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굴이었다면 러시아 수질에서 몇 년이면 녹이 슬고 구멍이 뚫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그 문제 자체가 없는 거죠. 세계가 포기한 걸 한국이 해냈다고? 팔짱을 풀고 있었다는 걸 그때서야 알아챘습니다. 그날 설치 현장에서 돌아온 뒤 저는 며칠간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스테인리스 열교환기의 그 매끈한 촉감이 손끝에서 떠나질 않았죠. 하지만 열교환기 하나 잘 만들었다고 보일러 전체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세르게이가 가만히 놔두질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를 불러내더니 나비엠 보일러의 기술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드미트리, 열교환기만 본 거잖아. 이것도 한번 봐. 저는 한숨을 쉬며 앉았습니다. 또 뭔데? 세르게이가 한 페이지를 짚었습니다. SMPS라는 기술이야. 반도체 보호 장치지. 외부 전압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보일러 내부에는 일정한 전압만 공급해주는 방패 같은 거야. 저는 바로 알아챘습니다. 지난 겨울 내내 저를 괴롭혔던 게 뭐였죠? 널뛰는 전압에 기판이 타버리는 문제. 그 새벽, 아기가 있던 집에서 독일 보일러가 멈춘 것도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춤을 춰도 보일러 심장은 충격을 안 받는다는 거야. 세르게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전됐다가 다시 전기가 들어오는 순간에도 기판이 안 타. 유럽산들이 그 순간에 다 뻗었잖아. 이건 끄떡없이 버텨.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APS, 공기 감시 센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뭐야? 세르게이가 설명했습니다. 역풍 문제 기억하지? 시베리아 강풍이 연통을 타고 밀려 들어오면 유럽산은 센서가 위험 신호로 감지하고 그냥 꺼버렸잖아. 이건 달라. 역풍을 감지하는 순간 팬 회전수를 자동으로 올리고 가스 공급량을 조절해서 불꽃을 지켜내는 거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맞바람이 불면 몸을 더 숙이고 힘을 주어 걷는 것처럼. 세르게이가 손가락을 튀겼습니다. 바로 그거야. 기계가 스스로 바람 세기에 맞춰 싸우는 거지. SMPS, APS, 스테인리스 열교환기. 하나하나 뜯어볼수록 이건 단순히 좋은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의 세 가지 함정 전압, 역풍, 부식을 정확히 겨냥해서 각계격파한 설계였죠. 마치 시베리아의 겨울을 직접 겪어본 사람이 만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으며 물었습니다. 이걸 만든 사람들이 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런 설계를 한 거야? 세르게이가 말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철학이 이런 거래. 환경을 탓하지 말자. 인프라를 뜯어 고칠 수 없다면 기계가 더 독해지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한국 특유의 정신이라더라.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 기계가 더 독해지면 된다.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자료를 세르게이에게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기술이 좋은 건 인정해. 종이 위에서는 완벽하지. 근데 세르게이, 실험실에서 잘 돌아가는 거랑 시베리아 현장에서 버티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야. 한겨울만 나봐라. 영하 40도에서 진짜 러시아 인프라 위에서 얼마나 버티나 두고 보자고. 세르게이가 저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드미트리, 넌 한국 보일러가 못 버티길 바라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세르게이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한국 보일러가 그 겨울을 버텨내면 제 25년이 흔들리는 겁니다. 제가 수천 가구에 설치하고 추천해온 독일 보일러가 틀렸다는 뜻이 되니까요. 그 새벽 아기가 위험했던 것도, 욕실에서 아이들이 떨었던 것도, 할머니가 소련 시절을 그리워한 것도 결국 제 판단이 불러온 결과라는 뜻이 되니까요. 그걸 받아들이기엔 25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마침 그해 가을, 같은 아파트 단지에 독일체와 나비엔이 나란히 설치된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시험을 걸었습니다. 이번 겨울만 버텨봐라. 진짜 시베리아 앞에서 네 실력을 보여달라고. 독일제가 이기면 내 25년이 맞는 거고 한국제가 이기면. 그 다음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베리아의 겨울이 다시 오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빨리 찾아왔습니다.
11월 초부터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더니 12월에는 영하 40도 아래로 곤두박질 쳤죠. 저는 여전히 독일 보일러를 설치하고 다녔지만 한쪽 귀는 항상 그 단지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독일제와 나비엔이 나란히 설치된 그 아파트 단지. 같은 건물, 같은 배관, 같은 전력망. 다른 건 오직 보일러뿐이었죠. 그리고 그날 밤이 왔습니다. 그 겨울 가장 추웠던 날. 영하 43도. 저녁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바람이 미친 듯이 불기 시작했고 퇴근 시간대와 겹치면서 가스 압력까지 뚝 떨어졌죠. 전압은 당연히 널뛰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겨울의 삼중 함정 전압, 역풍, 가스 압력, 이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밤 10시쯤 첫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그 단지 사동 관리인이었죠. 드미트리, 702호 보일러 또 나갔어요. 차를 몰고 달려갔습니다. 기판 소손. 교체하고 나오는데 관리인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근데 기사님, 701호는 멀쩡하거든요. 바로 옆집인데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701호가 나비엔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수리를 마치고 차에 탔는데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오동이었습니다. 올라가 보니 복도에서 한 아주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죠. 기사님, 제발 빨리 좀 봐주세요. 1시간째 보일러가 안 켜져요. 역풍이 원인이었습니다. 센서가 안전 차단을 걸어버린 거죠. 수리하는 동안 아주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옆집 박 씨네는 아무 일도 없대요. 우리만 왜 이러는 거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옆집은 어떤 보일러를 쓰죠? 아주머니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거라던데요. 이름이 뭐더라? 나비엔? 그날 밤 독일제 보일러 5대가 멈췄습니다. 저는 새벽까지 단지를 뛰어다녔습니다. 기판을 교체하고 센서를 리셋하고 응급 조치를 하고 떨고 있는 가족들 앞에서 금방 고쳐드릴게요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수리를 하러 갈 때마다 같은 말이 돌아왔으니까요. 옆집 한국 보일러는 멀쩡한데요. 한국 거 쓰는 집은 오늘 아무 일 없대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그날 밤에만 4번을 들었습니다. 새벽 5시쯤 마지막 수리를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단지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독일제가 설치된 세대들은 여기저기 불이 꺼져 있거나 비상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비엔이 설치된 세대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창문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같은 바람, 같은 전압, 같은 가스 압력. 한쪽은 멈추고 한쪽은 묵묵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올라타서 세르게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르게이, 오늘 밤 독일제 5대 나갔어. 세르게이가 물었습니다. 나비에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한 대도 안 멈췄어. 전화 너머로 세르게이가 한숨을 내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드미트리, 이제 인정할 거야?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세르게이, 나 25년 동안 고객들한테 독일제를 추천했어. 내 말 믿고 비싼 돈 들여서 설치한 사람들이야. 근데 그 보일러가 가장 추운 날 멈춘 거잖아. 그 새벽에 아기가 위험했던 것도 결국 내 탓이잖아. 세르게이가 말했습니다. 자책하려고 전화한 거야? 아니, 알았다고. 내가 졌어. 진 게 아니야, 드미트리. 솔직해진 거지. 고객한테 뭘 추천해야 하는지 넌 이미 알잖아.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양심의 문제였죠. 기술자로서 자존심은 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추천을 믿고 보일러를 설치한 가족들 앞에서 양심까지 접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 설치를 의뢰하는 고객에게 조심스럽게 나비엔을 권했죠. 처음엔 제 입에서 한국 브랜드 이름이 나온다는 게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저 대신 말해줬습니다. 설치 기사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한국 보일러는 한 번 달아놓으면 고장이 안 나는 탱크다. 입소문은 시베리아의 눈보라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러시아 소비자들에게 나비에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였죠. 마침내 러시아 국민 브랜드 난방 부문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3회 연속 1위. 이건 판매량으로 주는 상이 아닙니다. 러시아 전역의 소비자들이 내 가족의 생명을 맡길 브랜드를 직접 투표로 뽑는 겁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난방 분야 최고에 오른 거죠. 푸틴 대통령의 고향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대규모 랜드마크 단지들까지 앞다투어 나비엔을 선택했습니다. 러시아의 심장부까지 한국 보일러가 들어간 겁니다. 한국이 뛰어난 기계를 만든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기술력이 대단하다는 것도 받아들였죠. 하지만 한 가지 아직 풀리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 독일도 못하고 일본도 못한 걸 왜 한국이 해냈을까? 그 답을 찾게 된 건 뜻밖의 초대장 한 통 때문이었습니다. 그 초대장은 경동나비엔 본사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현지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공장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내용이었죠. 세르게이가 신청서를 2장 들고 왔습니다. 같이 가자. 너가 직접 눈으로 봐야 해. 저는 망설였습니다. 한국 보일러의 성능은 인정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여전히 잘 몰랐으니까요. 기술력 좋은 나라, 경제 성장이 빠른 나라, 하지만 난방의 역사와는 거리가 먼 나라. 그래도 궁금했습니다. 대체 어떤 곳에서 그 보일러가 만들어지는 건지. 결국 비행기를 탔습니다.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안내를 맡은 박 과장이 저를 커다란 챔버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유리창 너머 계기판에 표시된 숫자, 영하 50도. 시베리아보다 더 혹독한 조건을 만들어서 테스트하는 극한 환경 시험실입니다. 세르게이가 옆에서 저를 쿡 찔렀습니다. 야, 시베리아를 모를 거라고 했던 게 누구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베리아를 기다린 게 아니라 시베리아보다 더 추운 겨울을 직접 만들어서 시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스테인리스 자동화 용접 라인도 봤습니다. 수천 번 실패 끝에 세계 어느 나라도 못해낸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현장.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여기까지는 기술력이 대단한 회사라는 인상이었습니다. 아직 뭔가 결정적인 조각이 빠져 있었죠. 그날 저녁 진짜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박 과장이 저와 세르게이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오셨으니 한국 가정의 난방을 직접 체험해 보셔야죠.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순간 발바닥에 뭔가가 느껴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바닥이 따뜻한 거였죠. 저는 멈춰 섰습니다. 이거 바닥 난방입니까? 박 과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온돌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발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라디에이터로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죠. 뜨거운 바람이 위에서 떠돌다가 식어버리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건 달랐습니다.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온기, 땅에서 솟아오르는 따뜻함. 세르게이가 옆에서 감탄했습니다. 드미트리, 이거 느껴봐. 발바닥부터 데운다고. 이건 처음이야. 박 과장의 어머니가 따뜻한 차와 과일을 내오셨습니다. 제가 바닥을 신기하게 만지고 있으니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죠. 우리 어렸을 때는 연탄 떼서 방바닥 데웠어요. 연탄가스 냄새 맡으면서 잠들었지. 박 과장이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세대는 아랫목은 뜨겁고 윗목은 살얼음이 얼던 시절을 보내셨어요. 가난했지만 바닥만큼은 따뜻했던 거죠. 한국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바닥에 불을 넣어 겨울을 이겨왔습니다. 온돌의 민족이라고 할 수 있죠. 바닥에 불을 넣어 겨울을 이겨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동쪽에 작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바닥에 불을 넣어 겨울을 이겨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지가 수십 년 전에 했던 그 말이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이 바닥 위에서 정확히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르게이가 제 표정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드미트리, 왜 그래? 저는 바닥을 손으로 쓸어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르게이, 아까 공장에서 나는 기술력이 대단한 회사라고 생각했어. 근데 틀렸어. 이 사람들은 기계를 만드는 게 아니었어. 추위와 싸워온 민족의 역사를 기술에 담고 있었던 거야. 세르게이가 저를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너 지금 울려는 거야? 저는 웃었습니다. 아니야. 근데 나 이 나라를 완전히 잘못 봤어. 한국이 왜 그 보일러를 만들 수 있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야. 이 민족의 DNA인 거야. 그날 밤, 저는 한국의 바닥 위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등을 타고 올라오는 온기가 시베리아에서 얼어붙었던 무언가를 천천히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가난했지만 바닥만은 따뜻했던 나라.
연탄가스 냄새를 맡으며 잠들던 나라. 그 나라가 이제 전 세계의 겨울을 지키는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객에게 당당하게 나비엔을 추천했고 설치 현장에서도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었죠. 더 이상 한국산이라 괜찮겠어요? 라는 질문에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25년간 만져본 보일러 중 최고입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보일러의 저력은 러시아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저는 업계 소식을 따라가면서 점점 더 놀라게 되었죠. 한국 보일러가 세계 곳곳에 겨울을 바꿔놓고 있었으니까요. 먼저 미국이었습니다. 세르게이가 어느 날 기사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드미트리, 이거 봐. 나비엔이 미국에서 1위 했대. 저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미국, 거기도 보일러를 쓰나? 세르게이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100년 넘게 저탕식 온수기를 써왔대. 거대한 물통에 물을 채워놓고 24시간 내내 데우는 방식이야. 쓰든 안 쓰든 계속 데우느라 가스비가 줄줄 새나가는 거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걸 100년 동안이나? 세르게이가 말했습니다. 미국이 워낙 자원이 풍부하니까 낭비에 둔감했던 거지. 근데 나비엔이 순간 콘덴싱 온수기를 들고 갔더니 미국인들이 가스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란 거야. 이게 되나? 하면서 일본의 린나이 같은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북미 콘덴싱 가스 온수기 시장 점유율 1위. 한국의 기술이 미국의 샤워실 풍경을 바꿔놓은 겁니다. 하지만 더 드라마틱한 곳은 유럽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저는 러시아에 있으면서도 유럽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가스비는 그야말로 폭탄이 터졌죠. 평소보다 3배, 5배 폭등한 고지서를 받아든 영국과 독일 사람들은 난방을 켜는 게 공포가 되었습니다. 세르게이가 유럽 뉴스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겨울에 난방을 못 켜고 담요를 뒤집어 쓰고 산대.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러시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겪어온 일인데 유럽 사람들에겐 처음이겠지. 이때 구세주처럼 주목받은 것이 바로 한국의 콘덴싱 기술이었습니다. 배기가스로 버려지는 열까지 다시 잡아서 재활용하는 기술. 열효율을 98%까지 극한으로 끌어올려 가스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기술이죠. 한국 보일러로 바꾸면 가스비가 20% 줄어든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보일러의 종주국이라는 영국에서도 주문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저는 세르게이에게 말했습니다. 세르게이, 생각해봐. 보일러 종주국이라는 영국이 한국 보일러를 사겠다고 줄을 서고 있어. 100년 넘게 난방 기술을 지배해온 유럽이 한국에 배우고 있는 거야. 세르게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근데 우리가 먼저 알아본 거잖아. 시베리아가 먼저 증명했으니까. 그 말에 묘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경동 나비엔의 해외 매출 비중은 70%를 넘어섰습니다. 더 이상 한국 내수 기업이 아니라 전 세계의 겨울을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발돋움한 겁니다. 시베리아의 벌판에서 시작된 입소문이 미국의 샤워실을 바꾸고 유럽의 가스비 공포를 잠재우고 보일러 종주국의 자존심마저 꺾어놓았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연탄가스 냄새를 맡으며 잠들던 나라가 아랫목은 뜨겁고 윗목은 살얼음이 얼던 그 가난한 시절을 보낸 나라가 이제 전 세계의 난방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는 것을 한국인은 온돌의 민족이라고 했죠. 그 말이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바닥에 불을 넣어 겨울을 이겨낸 민족이 이제는 지구 반대편의 겨울까지 책임지고 있으니까요. 나타샤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당신이 그 한국 보일러 코웃음 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한국 홍보대사가 됐네. 저도 웃었습니다. 홍보대사가 아니야. 사실을 말하는 거지.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국 보일러를 처음 만졌던 그 가을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몇 년이 지났습니다. 머리카락에 흰색이 많아졌고 무릎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현장에 나갑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제 옆에 젊은 기술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후배들을 가르치는 일이 제 하루의 절반이 되었습니다. 후배들에게 보일러 기술을 가르칠 때마다 저는 항상 같은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이 직업이 왜 중요한지부터 알아야 한다. 시베리아에서 보일러가 멈추면 뭐가 되는지 아느냐? 젊은 친구들이 대답합니다. 고장 신고가 들어오죠.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 생명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그날 새벽 이야기를 해줍니다. 영하 40도, 기판이 타버린 독일 보일러, 저체온 직전의 아기. 후배들은 눈이 커집니다. 얼마 전 그 아파트 단지를 다시 찾았습니다. 특별한 용무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가보고 싶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올려다봤습니다. 그날 새벽 환하게 불이 켜져 있던 옆동 3층. 기억이 선명하더군요. 저 집은 한국산이거든요. 관리인의 그 대수롭지 않은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놓은 겁니다. 그때 1층 현관에서 한 여자분이 아이 손을 잡고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아이가 6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가갔죠. 실례합니다. 혹시 몇 년 전에 여기 사셨던 분이신가요? 한겨울 새벽에 보일러가 멈춰서 제가 수리하러 왔었는데 여자분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 기사님이세요? 그때 새벽에 달려와 주셨던 분, 기억해요. 저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그때 그 아기입니까? 여자분이 아이 머리를 쓸어주며 웃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때 생후 8개월이었는데 벌써 이만큼 컸어요. 건강하게 뛰어다니는 아이를 보면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일러는 그 뒤로 어떻게 하셨어요? 여자분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바로 바꿨어요. 한국 보일러로. 나비엔이요. 저는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 뒤로 문제는 없으셨고요? 여자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도요. 이제는 새벽에도 걱정 없이 잠들어요. 아이가 이불을 걷어차도 바닥이 따뜻하니까 감기 한 번 안 걸려요. 저는 아이에게 눈을 맞추고 말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서 다행이다. 아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차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는 모를 겁니다. 자기가 생후 8개월 때 영하 40도의 새벽에 목숨이 위험했었다는 걸. 그리고 지금 자기 집에서 묵묵히 돌아가고 있는 한국 보일러가 매일 밤 자기를 지켜주고 있다는 걸. 하지만 그 아이의 어머니는 압니다. 새벽에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를.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로고가 선명한 보일러가 묵묵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베리아의 벌판에서, 가스비 걱정에 떨고 있는 런던의 가정에서, 따뜻한 물을 기다리는 뉴욕의 아파트에서, 대한민국 보일러는 이제 단순한 기계를 넘어 에너지를 절약하고 지구를 생각하는 미래의 기술이 되었습니다. 따뜻함은 인류의 생존이자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가장 잘 지켜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 저는 이제 그것을 온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 후배 기술자 12명 앞에서 교육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보일러 설치 실습을 마치고 마무리할 때쯤 한 후배가 물었습니다. 선배님, 보일러 기술자로 30년 가까이 사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 아버지도 기술자였다.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 땅에서 보일러를 다루는 사람은 의사보다 중요하다. 의사는 아픈 사람을 살리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살린다. 맞는 말이다. 후배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근데 아버지한테 하나 더 보태고 싶은 말이 있다. 아버지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다. 동쪽에 작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바닥에 불을 넣어 겨울을 이겨냈다고. 언젠가 그 나라가 남방의 판을 바꿀 거라고. 어렸을 때 나는 코웃음을 쳤다. 아버지, 우리가 러시아예요. 작은 나라가 뭘 안다고요. 후배들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맞았다. 그 작은 나라는 가난했지만 바닥만은 따뜻했던 나라였다. 연탄가스 냄새를 맡으며 잠들던 나라였다. 그 나라가 지금 전 세계의 겨울을 지키고 있다. 시베리아도, 미국도, 유럽도. 아버지, 이제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보일러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는 제가 한때 코웃음 쳤던 바로 그 나라입니다. 후배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너희는 이 직업에 자부심을 가져라. 그리고 좋은 보일러를 알아보는 눈을 가져라. 자존심이 아니라 양심으로 추천해라. 누군가의 가족이 오늘 밤도 따뜻하게 잠들 수 있는 건 우리가 어떤 보일러를 달아주느냐에 달려 있으니까. 교육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노보시비르스크의 하늘에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또 겨울이 오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겨울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도시에, 이 나라에, 그리고 이 세계의 수많은 가정에서 메이드
인코리아 보일러가 묵묵히 돌아가고 있을 테니까요. 집에 돌아오니 나타샤가 따뜻한 차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오늘 교육은 잘 됐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오늘은 아버지 이야기를 해줬어. 나타샤가 살짝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셨겠네. 저는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셨을 거야. 베란다에서 보일러가 조용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베리아의 영하 40도 새벽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온기로 끝이 났습니다. 가난했지만 바닥만은 따뜻했던 나라. 연탄가스 냄새를 맡으며 잠들던 그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따뜻함이 이제 시베리아의 벌판을, 미국의 샤워실을, 유럽의 가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 집 베란다에서 묵묵히 돌아가는 보일러가 조금 더 자랑스럽게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